이놈, 감히 내 딸을. 사또 이성길의 손에 들린 칼이 번쩍 들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백정 아들 강철수는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옆에서는 사또의 딸 설화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또의 귀에는 딸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백정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의 수치가 아니라 조선의 신분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내 놈을 당장 이 자리에서 베어 죽여도 모자랄 판이다. 사또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수의 옷깃 사이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호패. 사또의 시선이 그 호패에 고정되었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것을.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들린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호패에 새겨진 글씨를 본 순간 20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네가 설마. 대체 그 호패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또는 왜 그토록 놀란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봄 기운이 완연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고을. 이곳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고 맑은 개울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이성길 대감은 50대 중반의 관리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귀담아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관아 앞을 지나는 백성들은 늘 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사또 또한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곤 했습니다. 사또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으나 외란의 혼란 속에서 겨우 돌이 지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그날 혼란 속에서 아이를 업고 있던 유모가 적군에게 쫓기다 흩어졌고 그 후로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또 부부는 몇 년간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부인은 병을 얻어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인 딸 이설화였습니다. 설화는 18의 나이로 어머니를 닮아 빼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글을 읽고 시를 짓는 재주까지 갖춘 규수였습니다. 사또는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딸을 더욱 애지중지 키웠고 좋은 혼처를 찾아 행복하게 시집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설화야, 이제 너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좋은 혼처를 알아보마. 사또가 따뜻하게 말하면 설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설화의 일상은 다른 양반집 규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안채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감상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름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딸이 답답해할까 염려하여 유모와 함께라면 장구경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오너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보름마다 유모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비록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지만 북적이는 사람들과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먹을거리를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설화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안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생동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설화는 평소처럼 유모와 함께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장터에는 봄나물과 꽃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설아는 예쁜 꽃신을 파는 노점 앞에 멈춰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라! 소가 놀랐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급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실은 소 한 마리가 무언가에 놀라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유모는 겁에 질려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와 설아를 밀쳐냈습니다. 설아는 옆으로 쓰러졌고 소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설아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보았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넘어지면서 장옷이 벗겨져 얼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와 설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당황하여 급히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고 남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달려와 설아를 일으켜 세우며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은인이시구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설아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거친 옷차림에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할 때도 낮에 바느질을 할 때도 그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뿐인데. 설아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모와 함께 장터를 천천히 거닐며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실망감을 감추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은 우연히 지나가다 나를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설아는 목이 말라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모,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러시지요, 아씨. 저도 다리가 좀 아프던 참이었습니다. 둘은 주막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설아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원한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오늘 일은 다 끝났냐? 예, 아버지. 방금 마쳤습니다. 설아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번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돌렸고 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도 설아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비록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지난번 장터에서 뵈었던 분이시죠? 설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져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아는 유모를 말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철수라고 합니다. 강철수. 설아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양반가의 교수가 함부로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공손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돌아가시지요. 사또 나으리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지요. 설아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막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철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양반가의 교수가 신분도 모르는 남자를.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평소처럼 아버지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사또는 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어디 편찮은 곳이라도 있느냐?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그러냐? 몸조리 잘하거라. 요즘 혼담이 들어오고 있으니 건강해야 할 것이다. 혼담이라는 말에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담이라니. 설아는 이제 곧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철수와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반가 교수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 오늘 잠깐 정원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아씨. 제가 모시겠습니다. 둘은 안채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꽃들은 자유롭게 피고 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설아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밖에는 장작을 진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철수였습니다. 그는 관아에 납품할 장작을 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강철수도 담장 안쪽에 서 있는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설아도 작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습니다. 유모가 설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혹시 저 사람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모.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유모는 설아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랜 세월 설아를 돌봐온 유모였기에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씨, 마음이 흔들리시는군요. 설아는 부인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 나는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유모는 한숨을 쉬며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마음이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씨와 저 사람은 신분이 다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모. 저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강철수는 가끔 관아에 장작을 납품하러 왔고 그때마다 설아는 몰래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철수도 설아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둘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정원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계십니까? 설아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밖에는 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처음 아씨를 뵌 그날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신분으로는 감히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대답에 강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저는 천민이고 아씨는 양반가의 교수이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설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감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가끔 이렇게 뵐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아씨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설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곳에 나올게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강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언가 잘못된 일을 시작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설아와 강철수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백정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우며 그 일을 배웠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일이겠어요. 힘들지요. 하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강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가끔은 신분이란 것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피를 흘리고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태어난 신분 때문에 천대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고요. 설아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철수는 설아의 말에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설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전쟁 중에 오빠도 잃었고요. 오라버님이 계셨습니까? 네, 저보다 2살 위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더욱 아끼시는 것 같아요. 강철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백성들을 아끼시고 공정하게 다스리시려 노력하세요. 하지만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는 딸이 되길 바라시지요. 그것이 아씨를 힘들게 하는군요. 네, 저는 그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신분도 체면도 상관없이. 설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철수는 담장 너머로 손을 뻗었고 설아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담장 사이로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잊고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또는 설화를 불러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화야, 좋은 혼담이 들어왔다. 한양에 사는 김진사 댁의 차남인데 나이도 23으로 적당하고 집안도 훌륭하다고 하더구나.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이번 가을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직접 만나보았는데 인물도 괜찮고 학식도 깊더구나. 사또는 기쁜 얼굴로 말했지만 설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대답이 없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다니? 네 나이가 이미 혼인할 나이를 넘겼다. 이제는 정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강철수를 만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혼담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이번 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를 원하세요. 강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씨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철수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희는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씨를 위한 길입니다. 싫어요.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아씨! 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씨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아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설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씨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눈물 흘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저와 함께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을 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요? 보름 후 다음 장날에 제가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씨께서는 그날 몰래 집을 나오십시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해요.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시면 고생길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를 멀리서 엿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아의 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사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아씨께서 천민과 미래를 즐기고 계십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 딸이 어찌 그런 일을? 사실이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밤마다 정원에 나가 담장 너머의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장작을 납품하는 백정의 아들이옵니다. 백정이라고?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진했기에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날 밤 사또는 몰래 정원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밤중이 되자 설아가 방에서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씨, 오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또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사또의 외침에 설아와 강철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분노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내 딸이 천민과 이게 무슨 추태냐?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듣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거라. 사또는 설아를 안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잡아 가두어라. 내일 아침 관아로 끌고 오너라. 강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포졸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설화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를 해치지 마세요.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양반가의 교수가 천민과 정을 통하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이냐? 사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아를 방에 가둔 사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찌 내 딸이 저런 짓을?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강철수가 결박당한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강철수라고 합니다.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범한 죄 어찌 갚으려 하느냐? 저는 아씨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말에 사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천한 것이 감히 사랑을 운운하느냐? 사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를 당장 이 자리에서 베어 죽여도 모자랄 판이다. 바로 그때 설화가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유모의 감시를 뚫고 몰래 빠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설화는 강철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거라, 설화. 싫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사또는 칼을 든 채 멈춰섰습니다. 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설화야, 네가 정말... 예, 아버님.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에 관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손에 들린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사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천민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관아의 아전들과 백성들도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사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관아 안으로 들어가 홀로 앉았습니다. 설화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강철수는 여전히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사또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예, 사또를 나으리.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양반가의 규수를 범한 죄로 곤장 100대에 처하고 유배를 보낼 것이다. 설화가 다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화, 너는 당장 안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라. 혼례 날까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아버님, 제발. 하인들, 아씨를 안채로 모시고 가거라. 누구도 아씨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하인들이 설화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자 설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벌하셔도 좋으니 그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돌려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울부짖으며 끌려갔고 관아 마당에는 강철수만 남았습니다. 사또는 형장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곤장을 준비하고 강철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집행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입고 있던 옷의 깃이 찢어지면서 그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호패였습니다. 호패는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지만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사또는 무심코 그 호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에 닿아 희미했지만 사또는 그 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 규철 규처.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포졸이 곤장을 내리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또는 비틀거리며 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호패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구한 것이냐? 강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저를 주우신 아버지께서 제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었다고? 무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정 강만석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20년 전 전란 중에 강가에서 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강철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였고 목에 이 호패를 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키우셨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강가에서 사또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외란이 한창이던 그때 그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규철을 유모가 업고 있었고 부인은 갓난아기였던 설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습격을 받아 일행이 흩어졌습니다. 나으리, 저쪽으로 도망가십시오. 유모가 아기를 업은 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규철아! 사또는 아들을 부르며 뒤쫓으려 했지만 부인과 설화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유모와 아들이 달아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 사또는 몇 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모의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아들이 죽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패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호패는 아들의 목에 걸려 있었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규철아, 네가 규철이란 말이냐?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만졌습니다. 강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철이라니요? 그게 무슨... 이 호패는,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들어 내 아들 목에 걸어준 것이다. 사또는 강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와 이마의 생김새는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아들 규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저 점, 내 턱 밑에 그 점, 사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규철아, 정말 네가 규철이구나. 사또는 강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엄격한 관리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또가 천민을 끌어안으며 우는 이유는 당장 결박을 풀어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2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이란 말이다. 사또의 외침에 포졸들이 급히 강철수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 이게 무슨...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 규철이다. 사또는 강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철수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왜 다른 백정의 자식들과 달랐는지, 왜 양반들의 글을 보면 이해가 되었는지, 왜 항상 신분에 대한 억울함을 느꼈는지, 그것은 자신의 본래 신분이 양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강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 너는 양반가의 자손이다. 내 아들이다. 사또는 다시 한번 강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아마당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고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눈물을 닦으며 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규철아, 아니 이제는 철수라고 불러야 하나?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네가 내 아들이니 설아는 네 여동생이 아니냐? 그 말에 강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아 씨가 제 여동생이라니요? 그렇다. 너희 둘은 온우이였던 것이다. 사또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구나. 강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사또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찾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딸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딸은 이미 아들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설화가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의 감시를 뚫고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를 용서해 주세요. 설화는 관아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강철수를 끌어안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사또는 설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야, 이 사람은.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오라버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내 오빠 규철이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오빠였다니.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이다, 설화야. 이 호패가 그 증거다. 사또는 강철수의 목에 걸린 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설화는 그 호패를 보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오빠가 그런 호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턱 밑에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오빠였어요? 설화는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수도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누이였다는 충격, 그리고 이미 아이까지 가진 상황. 이것은 조선의 윤리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아마당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또는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대체 무슨 시련이옵니까? 그날 밤 사또의 관아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술을 마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아들을 찾은 것은 기쁜 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되다니. 사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규철은 20년간 백정으로 살아왔고 딸 설화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법도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천륜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오누이인 줄 모르고 사랑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사또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문제 삼을 것이고 자신의 관직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몰락할 것입니다. 설화는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규철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사또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규철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강철수, 아니 이규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백정의 옷이 아닌 사또가 준비해준 깨끗한 선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규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어 제 신분도 모르고. 여동생과. 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몰랐고 설화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천륜을 어겼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설화만은 지켜주십시오. 사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미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비록 백정으로 살았지만 책임감과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철아,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너는 설화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제 그녀가 네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규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화를 사랑합니다. 비록 그녀가 제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규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제 마음과 제 이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아이도 지금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야. 그날 밤 사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법도대로라면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두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가? 사또는 평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결심한 듯 규철과 설화를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사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너희 둘과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진다. 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내가 방법을 찾았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규철아,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멀리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아버님, 설화가 외쳤습니다. 왜 오빠를 보내시려는 겁니까? 설화야, 이것이 최선이다. 사또는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규철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이 비밀이 탄로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안 돼요. 설화가 규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를 보낼 수 없어요. 설화야. 규철은 설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규철은 설화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최선이다. 사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설화, 너는 아이를 낳고 나서 다른 고을로 시집을 갈 것이다. 내가 먼 친척 중에 과부가 된 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소문을 퍼뜨리겠다. 그럼 제 아이는요? 그 아이는 내가 양자로 들여 키우겠다. 규철의 아들로서 말이다. 사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설화가 낳은 아이를 규철의 자식이라고 하면 명분상 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설화와 규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설화야, 이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또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네가 아이를 직접 키운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천륜을 어긴 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다. 설화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규철도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규철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또는 아들에게 넉넉한 노자돈과 함께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전라도 나주로 가거라. 거기에 내 옛 친구가 있다.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규철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20년만 만난 아들을 다시 보내야 하다니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규철아.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규철은 백정 강만석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20년간 키워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니 은인님, 무슨 소리냐 철수야. 나는 네 아버지다. 강만석은 규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았잖느냐. 그것만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규철은 강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잘 가거라 아들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떠나기 전날 밤 규철은 마지막으로 설화를 만났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설화야,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아니야, 제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낳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다오.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규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규철은 말에 올라 관아를 떠났습니다. 사또와 설화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철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설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또는 약속대로 그 아이를 규철의 아들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과부가 된 먼 친척이 아이를 낳았으나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내가 손자로 들여 키우기로 했다. 사람들은 사또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사또는 손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설화는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1년 후 사또는 설화를 이웃 고을의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설화는 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날 설화는 가마에 올라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아들아.
엄마는 멀리 있지만 항상 너를 생각할게. 가마가 멀어지고 사또는 홀로 관아에 남았습니다. 그는 손자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또 이성길은 이제 육순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고 백성들의 신망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관아의 마당에서는 10살이 된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이준, 사또가 양자로 들인 공식적으로는 규철의 아들이자 사또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규철과 설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준아, 글 공부는 잘 되고 있느냐? 사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 할아버님, 오늘은 맹자의 가르침을 읽고 있습니다. 이준은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사또는 그런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사또는 그 비밀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었습니다. 이준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뵙고자 합니다. 아전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사또는 서재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본 순간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철아, 네가 규철이냐? 예,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규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35의 나이로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돌아온 것이냐? 내가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또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전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의 도움으로 작은 땅을 얻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좋지 않으냐? 왜 다시 돌아온 것이냐?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규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한 번 보고 다시 떠나겠다는 것이냐? 예, 아버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절대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된다. 그저 아버지의 옛 친구라고만 소개하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또는 이준을 불러 규철을 소개했습니다. 준아, 이분은 할아버지의 옛 친구분이시다. 먼 곳에서 오셨으니 인사를 드려라. 이준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어르신. 규철은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참 의젓하게 자랐구나. 규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준은 어색해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규철은 며칠간 관아에 머물며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준이 글을 읽는 모습,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핏줄이. 어느 날 저녁, 규철은 이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아, 네 꿈은 무엇이냐? 저는 할아버님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어진 관리요. 이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규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거라. 어르신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이준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규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항상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지. 무엇인가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란다. 용기가 부족해서 도망쳤지. 규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좋은 분 같은데요. 할아버님께서도 어르신을 좋아하시잖아요. 고맙구나, 준아. 규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항상 용기 있게 살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규철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준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며칠 후 규철은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또는 그에게 노잣돈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규철아, 전라도로 돌아가거든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려라. 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님, 설아도 이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너도 그래야 한다.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떠나는 날 이준이 규철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오시는 거죠? 그래, 기회가 되면 다시 오마. 규철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라다오, 내 아들아. 비록 내가 네 곁에 있지 못하지만 항상 너를 생각할 것이다. 규철은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이준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르신. 사또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이웃 고을에서는 설아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그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준, 그녀가 직접 키울 수 없었던 아이, 그리고 규철, 사랑했던 하지만 오빠였던 그 사람. 가끔 설화는 친정을 방문하여 이준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먼 친척의 아이였기에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이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설화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냈니, 준아? 네, 할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세요. 설화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규철을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입술,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설아는 사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준이는 잘 자라고 있나요? 그렇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다행입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네가 가장 힘들 것이다. 네 아이를 네 손으로 키우지 못하니.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또도 목이 메었습니다. 네가 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준이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설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준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사또는 손자의 급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준아. 정말 잘했다. 이준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사또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규철아, 설화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그해 겨울, 사또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칠순을 넘긴 나이였기에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사또는 이준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준아, 내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말씀하십시오, 할아버님. 너는 참으로 소중한 아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그저 너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할아버님. 이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항상 옳은 길을 가거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님. 그리고 사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할아버님, 저도 할아버님을 사랑합니다. 며칠 후 사또 이성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렴하고 어진 관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설화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설화는 이준과 마주쳤습니다. 이준은 이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다. 설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는데? 이모는 왜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세요? 설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혹시 저와 관련된 비밀이 있나요?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아. 그저 네가 잘 자라서 기쁠 뿐이야. 그렇군요. 이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설화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엄마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구나. 세월이 흘러 이준은 훌륭한 관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정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가끔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하지만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 누구의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준은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는 규철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첫째 아들 이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양에서 오는 소식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는데 참으로 훌륭하다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규철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잘 자랐구나. 내 아들 설아도 이웃 고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준아,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또, 이성길, 규철, 설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준을 사랑했고 그를 지켰습니다. 비록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이준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